안녕하세요. 예. 뭐 연속되는 강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저를 제일 많이 봤잖아. 회계 원리 12번, 중급 회계 37번, 그리고 고급 회계 13번 올해 강의했고, 객관식 25번에 이제 마지막 8번만 잘하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그래서 이제 고급 회계 시간이고요. 일단 각 단원별로 몇 문제 나오시는 이미 설명했죠? 중급 회계 마지막 시간에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합병 사업 결합에서 2문제, 그리고 연결해서 4문제, 그리고 관계기업, 그 다음에 환율 변동효과, 파생상품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그 셋 중에서 하나를 낼 거다. 그래서 그쪽 3개 합쳐서 4문제. 그래서 10문제 나오는 거고요. 고급 회계는 2차 때 중요하니까 1차 때 웬만하면 제가 가르쳐주는 거 제끼지 말고 다 가져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OT는 없어요. 공부하는 법 똑같으니까. 대신에 책은 소개해야지.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교재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서가 하나 있어요. 해커스, IFRS, 그 다음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김원종, 그리고 요약서에서 포인트라는 말을 썼고, 고급 회계라고 해서 이렇게 출간을 했고, 원래 1판이 때는 재무회계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급 회계 교재랑 포인트 교재랑 막 들고 다닐 때 너무 무겁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가볍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쪼개놨다. 2판부터. 그리고 해커스, IFRS, 김원종, 객관식, 고급 회계인데 요 포인트 고급 회계는 기준이 개정된 게 없거든요. 작년에 들은 학생들 그냥 1판으로 들으시면 되고, 요 객관식 고급 회계는 조금 제가 수정을 했어요. 중급 회계보다는 수정을 덜 했거든. 근데 기출문제 새롭게 나온 거 조금 더 추가했고, 한 15% 정도 문제를 바꿨나? 대신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랑 옛날엔 숫자가 똑같은 게 좀 있었거든.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거의 다 바꿨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2판으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1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판 동영상을 지금 우리 프리패스 같은 거 듣고 계신 분이 그걸 들어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대신에 그걸 들으실 때 우리 2023년도 기출문제 해설 특강 있으니까 그거까지 10문제 가져가시면 뭐 작년에 들은 강의 들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2023년도 문제는 객관식 중급회계 책에다가 보고내놓은 거 알죠? 뒤에 기출문제 부록이 있는 건 알지. 좀 들으라 그랬는데 그건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또 갖고 오라 그러면 거기서 특이한 문제 2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2문제를 더 풀어줘야 돼. 그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져오라 그러면 짜증날 거지.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래서 여기 프린트 만들어 놨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1강에 그 학습 자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객관식 중급회계에 있는 부록에 있는 문제 갖고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고, 출력하기 싫으시면. 그래서 2023년 공인회계사 1차 정답 문제와 풀이를 프린트로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제발 좀 가지고 오세요. 알겠지? 문제 풀어줄 거는 사실 2문제야. 근데 이 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야. 1번과 2번이 있는데 25번과 26번이 있는데 26번이 좀 특이하거든. 그러니까 25번을 풀어줘야 되니까 결국 그 3문제만 풀어줄 거야. 사업결합에서 있는 2문제하고 파생상품 1문제.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책 갖고 모든 거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혼자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도 올려놓은 거 알죠? 그래서 이거 갖고 강의할 거다.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것도 3회독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론서를 한 40%, 문제를 한 60%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2번 공부하면 이론서를 빨리 읽잖아. 그러면 이제 30%, 70%를 읽고 3번째 풀 때는 문제부터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인데 그때 장부금액으로 했든가 공정가치로 했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때만 포인트 찾아오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이 중요해.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변형할 때 꼭 이 포인트에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책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제 범위를 잠깐 봐야 돼. 내가 이 출제 범위 써주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거 쓰는데 10분 걸리거든. 사업결합은. 그래서 객관식 교재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사업결합에 논제들이 있잖아. 거기서 일단 별표가 많은 것들을 보면 기준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회계학에서 기준서 문제 많이 나오는 단원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그리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과 무형자산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한 문제 나오고, 충당부채 나오고, 리스 중요하고, 수익 중요하고, 나머지 중급회계 하부분은 그냥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14년 동안 2번씩만 출제됐는데 현금흐름표랑 법인세 비용은 좀 챙겨가라. 그 정도까지 했지? 그리고 이제 우리 고급회계에서는 시험 문제, 말 문제 많이 나오는 단원이 합병, 그리고 연결,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환율변동효과, 그리고 파생상품이 요즘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최선을 다해볼게. 알겠지? 이번에는 내가 기본 강의할 때 다 밑줄 쳐줬어요. 이번에도 다 해줄 거야. 알겠지? 3년 연속 나올 줄은 몰랐어. 알겠지? 그래서 기준서 문제 중요해요.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합병 종합형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일반적인 문제죠. 여러분들 합병 문제, 객관식 문제 나오면 뭐 물어보는 거야? 영어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특수주제가 없는 거. 이거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단계적 취득. 됐지? 이건 세모라고 쳐놔. 왜냐면은 이게 2년 연속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렇다고 안 챙겨주는 건 아니야. 세 문제 여태까지 기출된 거 다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측정기간 중요해. 그리고 후속 측정 중요해. 이게 합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기준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계산 문제가. 기준서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럼 큰 자료를 주고 1, 2번을 풀라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2번과 4번이 연결되거나 2번과 5번이 연결되거나 2번과 3번이 연결된다고. 근데 2번에서 인식원칙과 측정원칙 같은 걸 배울 거거든. 근데 밑에 문제 나올 때도 다 껴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사실 사업결합의 법인세 기간 배분은 14년 동안 한 번만 출제됐어요. 좀 지엽이긴 해요. 챙겨는 줘. 그 다음에 역취득이 있어요. 역취득은 한 번만 출제됐거든. 근데 올해는 역취득을 조금 한 개 동그라미 쳐놓고 좀 챙겨가. 이 시험에 특징이 있는데 2차 시험에 이 역취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나 3년 안에 1차 시험에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2차 시험에 나왔을 때 다음 연도에 이제 역취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역취득이 나왔거든.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역취득은 올해는 챙겨가자. 뭐 저는 다 챙겨줘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가 있고, 자, 오늘은 이게 좀 길어요. 알겠지? 여러분 다 까먹고 왔죠? 그래서 이론 요약 정말 자세하게 해줄 거야. 기본 강의처럼. 조금 빠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단계적 취득 이론 요약까지 하는 걸로 저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형 문제를 풀려면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규정의 이론 설명하는 데만 거의 2시간이 넘게 걸려. 왜냐면 취득자산 인수부채 이전 대가에 모든 예외사항 알파가 다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하나도 안 가르칠 게 없어. 알겠지? 그리고 말 문제도 다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 강의처럼 해줄 거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를 거야. 자, 일단 처음에 사업결합의 정의라고 돼 있어요. 사업결합은 뭘 말하는 거야?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를 말하죠. 그래서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말 하나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지? 지배력. 됐지? 그럼 지배력은 뭐라 그랬어? 영업정책과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야. 참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분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한 다음에 전부 다 찢어버린 다음에 한 회사가 되는 거. 그게 합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회사의 지분을 다른 회사가 60% 취득한 다음에 살려놓는 거. 그건 연결. 그래서 사업결합은 합병과 연결에 다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서가 사업결합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준서는 합병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연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1장에서는 사업결합을 배우고 무슨 회계 처리만 먼저 배운다? 합병만 먼저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정의가 나와 있죠?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 됐지? 그리고 피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당한 사업이나 사업들을 말한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 분계는 누가 하는 거야? 회계 처리는, 사업결합 회계 처리는 취득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합병 배우고 있는 거니까 합병은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같이 있었는데 A 기업이 대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B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B 회사 주주한테 주는 거야? B 회사 주주한테. 그래서 B 회사 주주한테 100%의 지분을 다 취득한 다음에 찢어버리고 소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A를 만드는 거니까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세법 배웠어요?
세법에서는 A를 뭐라고 불러? 합병법인. 그리고 얘는 피합병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IFRS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취득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취득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피취득자라고 한다. 그럼 시험 문제가 취득자 A가 피취득자 B를 사업결합하였다. 그러면 A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험 문제는 회사 이름이 A 회사, B 회사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갑회사, 을회사라고 나올 때도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출제될 때도 있고 예, 좀 이상한 교수님 들어가면 서울, 뭐 부산 이렇게 나오는데 요 셋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예,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올 거야. 그 밑에 사업의 정의가 있어. 이게 중요해. 알겠지? 우리가 사업결합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을 취득해야지 합병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했어. 그러면 유형자산 취득하는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게 있고 합병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제발 한 명만. 영업권이 분개에 뜨느냐 안 뜨느냐의 차이라고. 알겠지? 그럼 사업에 해당이 돼야지 영업권이 뜬단 말이야. 왜? 프리미엄을 주니까 사업에 대한. 그래서 사업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사업하고 있죠? 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활동. 알겠지? 예, 그래서 사업은 돈 벌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체를 말해요.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 절감 그 밖의 경제적 교익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을 말한다. 활동과 자산의 집합에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그게 사업이다. 틀린 문장으로 안 나올 거야. 그냥 이게 사업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사업의 3요소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중요하죠. 사업의 3요소. 자, 제가 사업하고 있다 그랬죠? 네, 그럼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 알겠지? 수강생. 이게 뭐야? 투입물. 그래서 이걸 인풋이라고 하는 거지? 네, 제공품, 과정이니까. 두 번째는 생산이지? 네, 프로세스.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고 제 강의가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웃풋, 산출물이라고 한다. 이 산출물은 합격생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제발 산출물 좀 나오자. 근데 내가 산출물이 없더라도 저는 돈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지. 여러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뭐가 된다? 사업의 필수 요소다. 근데 산출물은 사업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사업의 필수 요소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문장이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사업의 3요소는 됐고요. 유의사항만 볼게.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기업이 12월 15일 날 제조기업을 인수했으면 12월 31일까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업은 하고 있는 거지. 네, 생산과 원재료는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내가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표시해놔. 그림에 요거 두 개는 필수 요소고 요거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위에 물론 표시가 돼 있는데 위에 거 잘 안 읽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체크해 놓자. 여기까지 가죠? 네, 그래서 유의사항 나와 있는 1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자 2번도 나와. 자, 사업에 영업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영업권이 존재하는 자산의 활동의 특정 집합은 사업으로 간주하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강남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샀어. 그러면 그건 합병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아니면 자산의 취득으로 봐서 일괄구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때그때 다른 거지? 그 토지하고 건물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걸 샀어. 그럼 그 사람은 토지하고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프리미엄 달라 그럴 테니까 그때는 합병으로 회계 처리해도 되고 그냥 토지하고 건물 지은 거 산 거야. 그럼 유형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지.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일괄구입. 그러면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준서대로 하면 if 뭐가 존재하면 영업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간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장만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면 사업결합 기준서를 준용하는 거다. 유형자산 기준서대로 가는 거다. 유형자산. 어떻게 한다고?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한다. 이따 나올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경우 자산의 원가는 일괄구입으로 간주해서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에 배분한다. 요것도 중급회계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요거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은 사업결합을 회계 처리한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번 다 기출된 문장.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사업은 뭐라 그랬어? 아니 사업결합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지배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지.
근데 원래 IFRS가 딱 도입된 다음에 연결 기준서랑 사업결합 기준서가 개정이 안 됐었어. 그럼 개정이 안 되면 1000번대 쓰고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그 1000번대에서는 요 지배력의 정의가 뭘로 돼 있었냐면 규칙 중심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연결이나 합병. 그렇지 않으면 연결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럴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지분을 49% 갖고 있는데 주식이 잘 분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비슷하잖아. 왜냐면 주총에다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실질 지배력으로 판단하라고. 요게 개정된 거야. 요 지배력이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요 지배력을 판단할 때 실질 지배력 판단하는 게 있고, 요 지배력의 3요소는 중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야 돼. 옆에다가 2차 약수리로 써놓고. 힘, 이익,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은 외워놓아야 돼. 일단 키워드라도 외워놓으세요. 이게 2차 시험 때 2번 약술형 문제로 나왔으니까. 작년엔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언제나 나올 수 있다. 됐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외울 때는 자세하게 외워야 된다. 한 번은 지배력의 3요소를 쓰라고 했고, 한 번은 지배력의 정의를 쓰라고 그랬어. 이 지배력의 정의를 쓰는 것은 짐승이죠. 말 자체가 소련 말이잖아. 근데 지배력의 정의에 3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볼게. 지배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여기까지. 요게 뭐야? 이익. 그리고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요게 뭐야? 힘. 그리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면 힘과 이익과는 같이 보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요 판단하는 기준을 그럼 사업결합 기준서에서 규정해야 되지. 근데 우리 사업결합 기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서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서 다시 배울 거다? 연결해서 다시 배울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때 49% 갖고 있는데 연결하는 경우. 근데 51% 있을 때도 연결 안 하는 경우가 있지. 국가에서 파산관제인 보냈으면. 그러니까 그건 그때서 설명할게. 한 6문장만 밑줄 쳐주면 되니까. 지금은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식별이에요. 첫 번째 사업결합의 식별인데, 그러면 합병을 회계 처리할 때, 자, 우리가 사업결합을 하면 B회사한테 돈 준다 그랬어? B회사 주주한테 준다 그랬어? B회사 주주. 그럼 뭐 주는 거야? 돈 줘도 되지. 유형자산 줘도 돼. 그럼 자산 이전하면 되지. 그리고 외상으로 해도 되지. 그럼 부채를 부담하면 돼. 사채 발행해도 되지. 그리고 그거 2개를 줘도 되지. 됐어? 이런 거 사업결합이라고 한대. 그냥 읽어봐. 대가를 어떻게 주느냐. 여러 가지가 다 된다고. 그게 사업결합이라고. 중요하지 않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이 기준서를 전용하지 않는 사업결합의 정용 배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결합 기준서를 전용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뭐란 말이야 이건. 분개를 할 때 영업권이 안 뜬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보통 안 내거든. 근데 합병 기준서는 이걸 냈어. 알겠지? 이 거래를 사업결합 기준서를 준용한다. 지금은 읽혀야 돼. 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 공동약정 구성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거는 사업결합 쓰는 거예요? 지분법 쓰는 거예요? 지분법. 지난 시간에 배웠죠? 특수관계자에서 A회사와 B회사가 C회사의 지분을 5대 5로 갖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공동약정이라고 부른다. 됐지? 자, 그러면 이거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분법만 쓰는 거예요? 둘 다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별도의 기구를 갖고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 공동기업. 그 다음에 별도의 기구가 없이 자산부채를 인수했으면 공동영업. 그래서 공동영업은 자산부채의 50%를 끌고 오고, 공동기업은 지분법 처리하지? 내가 지금 너네들 표정 보려고 설명한 거야. 고급회계를 얼마까지 내가 이론 요약을 할 것인가. 그때 자세하게 가르쳐줄게. 어쨌든 뭐는 안 쓴다. 사업결합은 안 쓴다고. 알겠지? 근데 지금은 기업이니까 지분법 쓰니까 이젠 들려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입단의 취득. 그럼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 아까 1괄9이 영어권 안 뜬다 그랬잖아. 요게 유의사항에 있는 3번 문장이야. 넘어갈게. 그 다음에 3번이 시험 문제 나왔어. 여러분들 시험에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을 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이 아니라 세무사 시험에 나왔어. 그게 정답이었어. 더 어려워. 그렇지? 세무사 시험이 가끔 합병이 나오는데.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이 기준서 적용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다 까먹었잖아. 이해시켜줄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사업결합은 그냥 얘랑 지분관계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A회사가 B회사를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서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다른 거야. A 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80% 갖고 있고요. A기업이 얘의 지분을 70% 갖고 있어. 알겠지? 그때 얘하고 합병하고 얘하고 얘가 합병하는 거 아니야. 예, B하고 C가 합병하는 경우야. 그럼 동일 지배하에 있는 사업 간의 결합이지? 그럼 이것도 원래는 얘네 둘 중에 취득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금액을 공정가치로 끌고 와야 된다고, 자산부채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취득법. 그리고 이 기준서 적용하는 거라고. 근데 알고 보면은 합병을 하는 시점은 3년 후야. 그리고 연결을 하는 시점은 X1년 초였단 말이야. 그럼 X1년 초에 연결할 때 이미 지배력을 획득했지. 그럼 그때 이미 연결할 때 뭘로 끌고 왔을까? 공정가치로 끌고 왔겠지. 그러니까 이미 지배력을 획득한 다음에 거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를 취득일로 보는 게 아니야. 합병일을. 그 전에 이미 취득일로 처리가 된 거야. 그걸 뭘로 보는 거야? 장부금액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장부금액 기준으로 합병을 해버려요. 그리고 영업권이 안 떠버린다고. 이미 연결 실체 입장에서는 다 같은 회사라고. 같은 회사가 그냥 같은 회사 또 합친 거야. 우리 경제적 실질로 보면. 그래서 요거는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그래서 뭘 적용 안 한다? 취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분 통합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동일 지배하에 있는 합병만 요걸 인정해요. 근데 이게 기준서가 있어. 네, 여러분들 2000번 때가 내가 뭐라 그랬어? 해석서. 그래서 요게 2000번 때 해석서, 2000 몇 번인지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그 해석서가 있거든. 5페이지짜리 기준서예요. 그럼 그거는 실무 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장부금액으로 그냥 끌고 오셔서 영업권 인식 안 하시면 되는 거야. 계산 문제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이해 가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유형이 있어. 합병 있지? 그 다음에 취득이 있어. 이건 내가 쓴 거야. 됐죠? 그림만 보면 돼. 그래서 합병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흡수합병은 A기업과 B기업이 합쳐서 A기업 되는 거야. 그래서 B기업이 A기업에 흡수됐다 그래서 흡수합병이라고 하지? 그 그림이 이거지? 됐죠? 네, 옆에다 써놔. 요게 이제 계산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산형은 다 뭐만 나온다? 흡수합병만.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이름이 A기업이나 B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만들 때가 있어. 이걸 뭐라 그랬어? 신설합병. 그럼 이 신설합병은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만 나온다? 취득자가 누구인지만 나온다. 질문 한번 해볼게. A가 취득자예요? B가 취득자예요? C가 취득자예요? 이따 설명할 거야. 내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얘가 얘한테 대가를 줄 때 돈을 줬어. 그러면 얘의 주주가 뭐냐? 지배를 하게 돼.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취득자가 되지. 대가를 줄 때 얘한테 지분을 발행했어. 그러면 얘하고 얘의 주주가 얘를 지배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분율이 더 많은 회사가 취득자가 되죠. 그래서 참여 기업 중 하나가 취득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파악한 거야 지금. 어디까지 내가 이론 요약할지. 그 다음에 취득 볼게. A기업이 B기업에 50%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A회사, B회사 별도 재무제표 합친 다음에 연결 조정분계 수행해서 연결 재무제표 만드는 것은 사업결합에 해당하지만 이 장부터 가르칠게. 그때 자세하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흡수합병 볼 거다. 자, 그 다음에 취득법과 지분통합법 있죠? 이거는 그냥 이론을 설명하는 거야. 자, 합병은 A회사가 B회사의 주주한테 공정가치만큼 이전 대가를 주고 주식을 취득해서 찢어버린 다음에 두 회사를 합치는 거지. 그래서 주식을 샀어. 그런 다음에 뭐 한 걸로 보는 거야? B회사의 자산부채를 샀다고 보는 거야. 그럼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B회사의 자산을 공정가치에 샀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죠. 그러니까 자산부채를 다 뭘로 끌고 옵니까? 공정가치. 그걸 뭐라고 불러? 취득법. 그래서 IFRS는 취득법을 인정하지. 옛날에는 취득법과 저기서 아까 가르쳐준 그냥 옛날부터 같은 회사였는데 그냥 합치는 거다. 장부금액으로 끌고 온다. 지분통합법을 다 인정했어. IFRS 도입되기 전에. 언제까지? 2010년도까지. 2011년도에 개정됐으니까. 근데 다행인 줄 알아. 요 지분통합법이 없어졌습니다. 요 때만 인정하는 거야. 동일 지배하에 합병해서만.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한다. 그럼 맞는 말. 지분통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기준서에 없지만 교수님이 이게 바뀐 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틀린 말. 그래서 자, 취득법이란 사업결합을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은 지배하는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를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주식을 사서 자산부채를 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취득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 이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KIFRS는 모든 사업 결합을 취득법을 적용해서 수행한다. 그것만 밑줄 쳐놓고 취득법 밑에 내가 지분통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써놨지?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 지분통합법을 인정한다. 그럼 틀린 말이야.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읽으시면 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배울 거예요. 그럼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자, 뭘 쓴다 그랬어? 예, A 회사가 B 회사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한다 그랬어. 그래서 취득법을 사용하는데 우리 기준서가 목차가 있다고. 그래서 취득법 적용에 몇 단계가 있다고? 4단계. 자, 됐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사람을 결정해야 되지? 누가 산 놈인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취득자의 식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취득자는 누구예요? 대가를 준 기업. 그럼 맞아요, 틀려요? 예외가 하나 있어. 대가를 준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합병이 있지. 그걸 역취득이라고 하고 그거는 뒤에서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하는 날짜를 결정해야 돼. 사업결합일. 그것을 취득일에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날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한 거야? 회계 처리하는 날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부채 이전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니까 4월 1일 날 합병을 했다 그러면 4월 1일 날 자산부채라 이전 대가 공정가치 측정해야 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는 안 나온다. 1월 1일 재무제표, 4월 1일 재무제표, 12월 30일 재무제표를 다 주고 4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럼 우린 4월 1일 재무제표만 보면 되지.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시험지가 좁아. 알겠지?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냥 취득일 날 재무제표 준다. 그래서 이날은 두 가지가 중요해. 회계 처리하는 날짜. 그리고 취득자산, 인수부채, 이전 대가를 결정하는 절차.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산 문제 풀 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그냥 A 회사가 B 회사 합병했고 4월 1일이다 문제 주어져. 그래서 이거는 뭐만 나온다? 이론형 문제만 나온다. 넘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 문제 푸는 거는 요걸 푸는 거야. 잠깐 여기를 딱 지우고. 자, 우리는 계산 문제 풀 때 자, 뭐만 나온다 그랬어? 흡수합병. 그러면 요게 흡수합병 되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질문. 얘가 취득자니까 얘가 회계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취득일 날 피취득자에 뭘 받아야 돼? BS를 받아야 돼. 근데 BS에는 뭘로 찍혀 있어? 예, 장부금액으로 찍혀 있지. 그치? 그럼 이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일치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 주식과 채권. 그리고 많아봤자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은 재평가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 쓰고 있으면 맞는 거고. 근데 실무에서 거의 안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가치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회계사 합격해서 윤민호 교수님한테 열심히 재무관리 배워서 파스팀에 가가지고 파스팀이 M&A 업무 하니까 요 공정가치의 실사 업무 하는 거지. 그러면 요게 100원이고 요게 120원이라고 실사팀에서 주면 감사팀에서 그걸 분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M&A 과정 배우는 거야. M&A의 회계처리 배우는 거야. 회계처리. 그래서 요거를 끌고 와야 하는 거야. 알겠지? 공정가치를. 그러면 A 회사가 분개를 하니까 A 회사가 이제 B 회사의 자산부채를 끌고 오는 거야. 회계처리 누가 한다고? A. 예. 그때 여기에 자산을 끌고 올 거고 여기 부채를 끌고 올 거야. 그치? 근데 요 용어가 있죠? 자산은 뭐라고 불러? 취득자산. 자, 부채를 취득하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부채는 뭐라고 불러? 인수부채. 됐지?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100원이고 이게 50원이면 자산에서 부채 빼면 뭐라 그럴러? 순자산. 그래서 B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50원을 구하는 거야. 예, 우리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하지.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나 그렇게 안 부를 거야. 순자산 공정가치. 똑같은 말인 거 알겠지? 그리고 대가를 줘요. 그럼 대가는 또라이가 아니라면 얼마만큼 줘야 돼? 50원. 근데 저 회사가 동종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무형의 자원이 있으면 프리미엄을 줄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더 비싸게 사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요 주는 대가를 원재훈의 계산은 뭐라고 불러? 합병대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이전대가라고 부를 거다. 그냥 현금만 있다고 할게. 100원 줬으면 요 금액을 영업권으로 측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할 게 뭐가 필요한 거야?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한 거지. 이전대가. 됐지? 그러면 실제 문제 풀 때는, 계산 문제 풀 때는 제가 해설에 분계도 써놓고 산식도 써놨는데 요 이전대가에서 요 순자산 공정가치를 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요거 빼면 50원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풀지 마라. 예? 그냥 이 그림으로 풀어. 알겠지? 예, 자꾸 나한테 물어봐. 아, 분기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대. 계정 과목 안 쓰면 되잖아.
계정 과목 안 쓰고 여기다 자산 쓰고 여기다 부채 쓰면 되잖아. 왜냐면 영가 매수 차익이 나오면 너네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이 숫자가. 공식으로 풀면. 근데 영가 매수 차익은 단기 손익이라고. 그래서 부호 잘못 써가지고 2차 시험 때 떨어지지 말고 1차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써가지고 틀리지 말고 분계해서 차변에 나오면 영어권, 대변에 나오면 영가 매수 차익이 훨씬 더 편하다고.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알겠지? 그래서 또 그 이유도 있지. 우리 측정기간과 조건부대가 배울 텐데 측정기간과 조건부대가 나오면 유형자산과 충당부채는 분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바뀌는 금액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특별한 와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그래서 요걸 구할 거고. 자, 요거 두 개 구하는 거.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구하는 거. 요거를 3단계에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대가를 구하는 걸 3단계에서 구해서 요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르치면 내가 미친다고. 너무 길어. 알겠지? 여기에 뭐가 있어?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여기 플러스 알파 고려할게. 하나도 안 나온 게 없는 거야, 시험에. 그렇지?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구하는 걸 3-1 그리고 이전 대가 구하는 거 3-2로 나눠서 가르칠 거야 조금.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일단 구해야 돼. 그리고 또 뭐를 비교해야 돼? 이전 대가를 비교해야 돼. 근데 이것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야 되지? 그 전에 집어넣을지 안 넣을지도 결정해야 돼. 그럼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뭐라 그래? 인식. 그리고 측정을 배워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합병이야. 합병은 지분율이 100%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어떤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해서 찢어버려서 한 회사가 되는 행위와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해서 연결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래서 이 장에서 내가 문제로 증명해버리지. 그치? 회계 처리 다 하고 나면 답은 똑같아진다고. 근데 이제 연결에서는 이 사업결합 기준서는 연결도 규정해야 되잖아. 그럼 60%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 그러면 우리 40% 외부에 있는 주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비집의 주주. 채권자로 봐요? 아니면 주주로 봐요? 주주로 보지? 그치? 그래서 그때 뜨는 계정 과목이 뜰 수 있다. 비집의 지분.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가르칠 거다? 연결. 그러니까 합병에서는 이 비집의 지분은 일단 고려하지 말자.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이전 대가가 더 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영어권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전 대가가 더 작을 때도 있어. 더 싸게 산 거야. 그러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염가매수 차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권과 영가매수 차익을 인식과 측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여기와 여기에 있는 모든 규정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 4단계가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계산형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이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1, 2, 3, 4단계가 다 이론형 문제 나오는 거고 계산형 문제 풀 때는 3단계와 4단계가 필요하다. 그게 그림으로 돼 있지? 자, 그러면 내가 뭐부터 가르쳐야 돼? 1단계부터. 1단계 보시면 취득자의 식별이라고 돼 있지? 누가 산 놈인지. 자, 밑줄부터 칠게요. 취득자는 보통 다른 결합 참여 기업이나 결합 참여들보다 상대적 크기가 유의적으로 더 큰 결합 참여 기업이다. 그래서 A와 B가 있을 때 보통 뭐 자산이나 부채, 수익 같은 게 더 큰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득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볼게.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은 취득자는 보통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기업이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다. 이게 뭐야? 원칙. 됐지? 그럼 취득자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자, 다시 A 기업이 B 회사한테 대가를 줘. 이전 대가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B 기업한테 주는 거야? B 회사 주주한테 주는 거야? B사 주주. 그치? 그래서 100% 취득한 다음에 찢어버리는 게 합병이잖아. 그러면 얘한테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럼 대가를 뭐 준다 그랬어? 현금 또는 외상으로 부채 부담할 수도 있지. 아니면 유형자산 줄 수도 있지. 말릴 거지? 그래서 보통 대가를 주는 기업이 취득자라고. 근데 이 대가를 주는 기업이 취득자가 안 되는 사업결합이 있는 거지. 그 사업결합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역취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 취득자에서는 말 문제로도 나오고 내일 있어요 수업. 내일 마지막에 가장 지엽적인 문제로 영어권 구할 때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요것만 딱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현금 주거나 부채 주거나 이러면 대가 다 끝난 거야. 근데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진 사업 결합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자, A 회사가 B 회사한테 뭐 해야 돼? B 회사 주식을 취득해야 돼.
그래서 100% 취득해서 찢어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대가를 만약에 현금 주면 A가 취득자야 그냥. 근데 이번에는 A사가 내가 줄 게 없으니까 내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 결합을 했다는 거야. 그럼 A사 주식을 발행하죠. 그럼 대가를 누가 줬어? A가. 그래서 원칙은 대가를 준 기업이니까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지? 근데 원칙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예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예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역취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건데 A 회사와 B 회사가 있어. 그래서 A 회사가 됐어. 그래서 얘가 B사 주식 취득하는 거 맞고 얘가 A사 주식을 발행은 했긴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취득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떨 때만 된다 그랬어? 사업 결합 전에 A 회사가 100주를 발행한 거야. 그런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지. A사 주식을. 그래서 B 회사 주주한테 주는 거지. 그때 만약에 이 100주보다 주식을 덜 발행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얘한테. 알겠지? 주식을 더 어떻게 했을 때? 더 많이 발행했을 때. 그래서 150주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A사 주주는 자, A사 주주가 있어. 지분이 몇 주가 돼? 옛날에 갖고 있던 거 100주가 돼. 근데 여기도 B사 주주가 있지? 근데 얘는 대가를 몇 주 받아? 150주를 받아. 누구 거를? A 거를. 그리고 얘가 소멸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 지분 관계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60% 갖고 있고 얘가 40%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 주층에서 누가 대빵이야? B사 주주가 대빵이지. 그러면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야? 얘가 취득자가 되는 거야.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진 사업 결합에서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이 취득자가 되는 사업 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말 문제로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우리 기준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거꾸로 돼 있어. 네?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사업 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거꾸로. 주어를 거꾸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말 문제 나올 때 항상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다 그랬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진 사업 결합에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가 된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반드시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가 돼야 된다. 또는 항상 돼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야. 뭐 때문에? 역취득 때문에. 됐지? 넘어갈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외가 있죠?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진 사업 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보통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이게 뭐야? 원칙. 이거지 이거? 네? 그럼 판단 어떻게 한다? 계산 문제 풀 때. 100주가 있는데 지분이 60주로. 이게 더 큰 거야. 그러면 A사 주주가 나중에 지배할 거 아니야. 알겠지? 네.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하죠. 역취득이라고 말하는 일부 사업 결합에서는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이다. 됐지? 그래서 역취득 동그라미 쳐놓고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이다. 이게 예외지? 그래서 이렇게 규정해놨어. 취득자로 주어를 써야지. 왜 거꾸로 써놓은 거야? 네.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신설사업결합. 이것도 말문제 나오는 거야. 취득자는 말문제만 나온다 그랬잖아. 이제 먼저 들어 이거. 자, 신설사업결합이 뭐라 그랬어?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C가 만들어진 거지. 새로운 기업이. 그러면 A가 취득자예요? B가 취득자예요? C가 취득자예요? 그때 다르다.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설사업결합이니까 C가 대가를 주는데 얘 주주와 A사 주주와 B사 주주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럼 뭐 줄 수 있어? 첫 번째 현금. 두 번째는 외상, 부채를 부담. 됐지? 그럼 이 기업 C가 만들어진 다음에 누가 지배해? A 회사 주주가 지배해? B 회사 주주가 지배해? 아니 지분을 다 팔고 현금 받고 난 떠난 거야 영국으로. 알겠지? 한 600억 받고 이제 평생 재밌게 살려고. 그런 다음에 C사가 새롭게 설립을 했으니까 못 따라가야 돼. 상법. 그럼 상법에서 신설기업이 만들어지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발기인. 그래서 그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거지. 그럼 이 회사는 누가 지배를 해요? C사 주주가. 그러니까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야? C사 주주가 새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기존의 주주랑 다른 거야. C사 주주가 새로 나온 거야. 현금 받고 다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고 있어? 새로운 기업. 됐지? 근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C라는 기업을 만들었어. 근데 얘하고 얘한테 대가를 줄 때 저것처럼 뭐를 발행해 주는 거야? 주식을, 지분을 발행해 주는 거라고. 누구 지분? C 지분을. 그러면 A사하고 B사 주주한테 지분을 주겠지? 그럼 어떻게 줄까? 얘네들의 순자산 공정가치 비율에 의해서 줄 거라고.
얘가 200원이고 200원 너무한다. 얘가 120원이고 얘가 80원이면 6대 4로 줄 거라고. 60%랑 40%를 줬어. 자, 그러면 이 회사 C가 만들어진 다음에 누가 지배해? A사 주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취득자가 누가 돼? A 또는 B가 되지. 6대 4이면 누가 돼? A. 4대 6이면 누가 돼? B.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는 거야? 결합, 참여, 기업 중 하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장난 이렇게 친다고. 현금을 부담하면 결합 참여 기업을 취득자로 본다. 지분을 발행하면 새로운 기업을 본다. 그럼 틀린 말이야. 이 그림만 기억하면 돼. 됐지? 밑줄 칠게. 이해 가죠? 응. 그래서 지분을 발행해서 설립한 경우 밑줄. 그럼 누구? A 또는 B.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 그 다음에 대가를 현금으로 줬을 때는 새로운 기업. 넘어가도 되겠지? 이거 거꾸로 해서 장난치니까 그거 기억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취득일의 결정이라고 돼 있어. 취득일은 어느 날이에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 됐죠? 네. 그래서 그냥 정의야 이거는. 그래서 연결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누적으로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을 때. 합병일 때는 누적으로 100% 갖고 있을 때. 그래서 판단, 지배력 획득하는 날 판단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누적 지분율. 이게 되게 중요해. 네. 왜? 단계적 취득에서 오늘 배울 거라고. 응? 그래서 원칙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고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하는 날의 종료일이다. 그래서 합병계약서에 12월 31일이 합병일이라고 써 있으면 그날이야. 그날의 소유권이 모두 다 이전되고 부채도 다 인수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문제를 낸단 말이야. 예외를. 알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야. 그래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 서면합의가 됐을 때. 이게 실무에서 거의 발생 안 하는 거거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회사가 자 모든 사업 결합을 끝내서 합병 종료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종료일. 알겠지? 자산을 인수하고 부채를 이전하는 날 그날을 12월 30일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럼 대가를 합병이니까 합병이라고 가져가는 거야. 100% 다 줘야 되잖아.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매물로 나온 기업 중에서 팔린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 있지? 어디에 팔렸어요? 한화에 팔렸지. 그래서 한화에서 인수했어. 한화에서 왜 인수한 거야? 자기 사업과 관련도 없는데 조선업 처음 하는 건데. 아니야. 한화가 원래 군수물자 만들잖아. 대우조선해양이 군에 군함도 만든다고. 그러니까 연관된 산업이니까 한화한테 이제 준 거지. 예. 그리고 그런 거 잘 하니까. 그러면 대가를 얼마 줬냐? 2조를 줬어요. 알겠죠? 대가를 2조 줬다고. 그럼 이 2조를 한 방에 해줄 수 있어요? 분할로 납부할까? 분할로 납부하지. 예? 그래서 분할로 납부했어. 그래서 한 90% 정도를 일단 납부를 해놓은 거야. 에? 그러면 이 회사에 인수하고 나 경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날짜 전에 12월 29일 날 나 사장 미리 보낼게. 인수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서면 합의가 된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경영하지? 그럼 이날이 합병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 거꾸로 대우조선해양은 원래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 뭐 개인 회사였어? 아니야. 망해가는 회사 씨 세금 들여갖고 여태까지 살려놓은 거라고. 그래서 지분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산업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여태까지 운영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줬잖아는 거지. 자기 기업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까? 구조조정시키고 다 했겠지. 그러니까 그게 임기가 있던 거야.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야. 내가 돈은 요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장은 X1년 1월 2일 날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 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날이지. 그럼 늦은 날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른 날, 늦은 날도 될 수 있다고. 어떨 때만? 서면 합의일 때만. 알겠지? 그래서 이게 3번 나왔다. 회계사 세무사 합쳐서. 알겠지? 될 수 있다가 2번 나왔고요. 한 번은 답이었어. 근데 답을 찾기가 힘들어.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을 대가를 이전하고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의 종료일이 항상 취득일이다. 와, 이렇게 냈어. 그럼 뭘 예외가 있는 거야? 서면 합의. 알겠지? 이따가 풀어줄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요 3단계와 4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 문제 푸는 거니까 제가 합병회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스해놨어. 됐지?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합병회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4단계까지 다시 그림을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1단계하고 2단계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다. 자, 일반적으로 지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에는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직자가 되는 사업결합이 있다. 뭐라고? 역취득. 그 예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저 취득일의 결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날의 종료일인데 서면합의가 될 경우에는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이 될 수 있다. 요거 두 가지만 이제 말문제로 장난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합병이 끝난 거야. 저거 두 개가 결정된 거야. 그럼 이제 회계 처리해야겠지? 그럼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계산 문제는 뭐 물어본다? 영업권 물어본다. 그럼 영업권 물어보면 이게 일반적인 문제야. 거기 내가 출제 범위에 쓴 2번 종합형 문제. 그러면 내가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랬어? 자산, 부채, 비회사 거 끌고 와야 되지? 그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취득자산. 그리고 요것을 인수부채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자, 원칙이 공정가치니까 취득법이니까 둘 다 공정가치로 끌고 오는 거지.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 제가 이걸 뭐라고 불렀다?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순액. 알겠지? 나는 그렇게 안 부를 거야. 순자산, 공정가치. 그래서 이걸 50원이라고 구하는 거지. 그리고 이전 대가를 물어보겠지. 그래서 이전 대가가 있을 거고 지금 이 문제는 현금만 줬다고 할게. 그래서 요 이전 대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몇 단계야? 3단계야.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구해지는 게 아니지. 여기에 고려할 사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여기 고려할 사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여기 고려할 사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원칙은 다 뭔데? 공정가치인데.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하지. 주식기준 보상을 제외하고는 다 공정가치니까 별게 없어. 여기에 장난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인식할 때 고려할 사항,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인식에 뭐가 있는 거야? 원칙. 그리고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사항, 적용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이 잘하기 위해서 인식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놨어. 시험에 한 개도 안 나온 게 없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 측정 원칙이 있어. 측정에 적용 지침이 있고 측정에 예외가 있어.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강의하면 다음 시간이야. 알겠지? 니네가 뭐 잘했으면 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다 까먹고 왔잖아. 사실 이제 고급회계가 처음에 내가 고급회계를 강의했으면 여러분들이 잘할 거야. 알겠지? 근데 고급회계 항상 기본반 할 때 밑에 막 재무관리 깔려있고 복습하기도 힘들다. 다 까먹고 왔으니까 설명할 거야. 근데 하나만 좀 기억해봐. 야, 인식원칙의 예외 몇 개야? 4개. 그 다음에 측정원칙의 예외 몇 개? 6개. 공통예외는 몇 개 있어? 3개. 종법보는 기억하니? 네. 분위기 안 좋다. 올해 좀 많이 걸리겠다. 잘하면 보강할 수 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잘하면 보강할 수 있어. 나 분명히 말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취직자산과 인수부채 인식과 측정 중에서 제가 뭘 가르치는 거야? 먼저 이걸 구하는 거. 요거. 알겠지? 요걸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3-1. 그래서 이것만 먼저 배울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이전 대가는 따로 배울 거라고. 그래서 요걸 3-2로 가르칠 거고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답 구하는 게 4단계.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만 인식 원칙만 설명할 거야. 그러면 지금 뭐부터 가르칠 거라고 제가? 자, 요거를 배워야 돼. 그리고 측정은 또 따로 배우고. 그래서 먼저 인식 원칙부터 설명할 거라고. 요건 중요하니까 필기는 하지 말고 책에 다 있으니까. 근데 내가 써줘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을 일단. 알겠지?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비회사를 샀다고 가정하잖아. 그럼 주식을 사면서 뭘 사는 거야? 자산부채. 자산부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요소. 그럼 재무제표 요소를 인식하려면 뭘 통과해야 돼? 인식원칙. 그럼 인식원칙은 첫 번째가 뭐야?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자산과 부채밖에 없지? 그럼 자산부채 정의에 부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인식 기준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지. 자, 뭘 통과해야 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자산은 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 됐지? 그리고 또 우리는 금액으로 찍어야 되니까 금액 또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인식 원칙은 이렇게 3개로 만들어 놔야 돼. 근데 합병에서는 이 인식 원칙을 몇 개로만 만들어 놨다? 하나로만 만들어 놨다. 지금은 여기서는 알겠지? 왜? 우리는 합병의 과정을 배우는 거야? 합병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야? 합병의 회계 처리. 그래서 내가 대우조선해양을 팔라고 해. 그래서 A, B, C가 달려들었어. 그랬더니 얘가 100억에 사겠대. 얘가 200억에 사겠대. 얘가 300억에 사겠대. 그럼 나는 누구랑 협상해야 돼?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 그래서 너랑 나랑 일단 협상 시작. 네, 그래서 둘이 협상을 시작하는 거를 실무에서 뭐라 그래? MOU 체결했다. 양해각서. 그럼 너는 얼마에 산다고? 300억.
근데 나는 400억에 사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둘 중에 이제 협상을 해야겠지. 그런다고 너 날아가면 안 돼. 나도 그냥 안 팔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누구 투입하는 거야? 우리 기업 대우조선해양은 3.1계획법인한테 실사를 맡기는 거야. 그래서 실사가 가격이 400원 나왔어. 얘도 맡기는 거야. 너는 안진해계법인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M&A 일어나면 우린 떼돈 버는 거야. 양쪽을 다 실사한다고. 금액도 비싸. 그래서 350억 나왔어. 그럼 이제 또 50억 차이가 나지? 그건 이제 우리 둘이 협상해가지고 375억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실사 보고서에 이미 자산이 있어. 됐지? 그래서 이 자산이 장부 금액이 100원인데 공정가치를 여러분들이 윤민호 교수님한테 배운 여러 가지 평가 기법으로 200원으로 구한 거지.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 또 자산이 2라는 게 있는데 장부 금액으로 안 잡혀 있어. 근데 인식 원칙이나 식별 가능성을 충족하는 거야. 그걸 20억이라고 실사보고에서 써놓는다고. 그럼 전문가들이 이미 미래의 경제조표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넣어놨겠지? 우린 이거 가지고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고. 사업결합에서는 이거를 언제나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라고. 무형자산 기준서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은 언제나 인식기준을 판단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린다고.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에서는 인식기준을 언제나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밑에 참고까지 써놨는데 내가 이걸 틀려가지고 알겠지? 그 문제도 풀어줬다. 됐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게 가지? 이건 이해해야 돼. 알겠지? 이게 기출문제야. 내가 1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다고. 다른 강사들은 이거 없잖아. 책에. 100년 동안 이걸 가르쳤는데 언제나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다 하는 건 아니야. 이게 개별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에 있어야 돼? 합병 계약서에 있는 자산만 끌고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업 결합에서 교환된 것만 끌고 옵니다.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계약서에 있는 자산 부채만 끌고 온다는 거지. 왜? 개별적으로 자동차를 산 게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업 결합과 무관하게 자동차 한 개 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는 영업권과 무관한 거라고. 알겠지? 사업 결합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의 충족 밑줄. 그리고 사업 결합에서 교환된 자산 부채 밑줄. 자, 2번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1번은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해. 그래서 뒤에 것까지 읽어야 돼.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개념체계의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지? 그리고 뭐는 안 본다? 유입, 유출 가능성, 금액은 안 본다. 이미 합병계약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나온다고. 이게 예외야.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의 종료, 고용관계의 종료, 종업원의 재배치와 같은 계획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라고. 그래서 몇 개가 있어? 3개. 영업활동의 종료. 그러면 우리가 취득자의 취득일이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부채를 여기다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럼 뭐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 부채의 정의. 그러면 피취득자의 취득일에 현재 의무만 끌고 와야 돼. 근데 이 3개는 다 뭐야? 미래에 발생할 거라고. 취득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현금 나갈 때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그게 몇 개라고? 영업활동의 종료, 고용관계의 종료, 종업원의 재배치. 종업원의 재배치 끝나고 나서 하는 거지? 예. 그리고 고용관계의 종료도 퇴직금 같은 거 정산하는 거 끝나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영업활동의 종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차 시험 때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영업권 물어보는 문제에 요런 플러스 알파를 한 20개 써놓고 영업권이 얼마인가 물어보잖아? 9점으로 냈다. 그럼 어떻게 돼? 빵점.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3문제가 이렇게 나와. 알겠지? 이게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측정할 수 있는지 하나씩 물어봐. 이거 한 줄 쓰고 금액은 얼마인가. 근데 그 문제에 종업원의 재배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해당 사항 없음 빵. 이 3개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영업권과 무관하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것도 나와. 피취득자가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이것도 말문제로 많이 나온다.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면 취득자는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뭐 처리했다는 거야? 자산부채로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비용 처리한다는 거야. 그러더라도 취득자산 잡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산과 다르게 자산 3라고 해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는? 요 인식 원칙을 충족하면. 그때 중요한 말이 있지. 사업결합에서 교환된 것 있잖아. 요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현금은 눈앞에 보여. 잡으면 돼. 문제가 뭐야? 무형이야, 무형.
무형자산. 무형자산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무형자산 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뭐라 그랬어? 식별 가능성.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것만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제약회사였는데 어떤 기술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야. 제약 기술을. 근데 얘는 뭐가 없었다냐면 개발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 개발비의 인식 요건 몇 가지라고 했어? 6가지. 예, 그래서 짐승 같으면 외우라 그랬지. 미래의 경제적 규계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의도, 능력,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재정의 입수 가능성. 근데 너무 비회사가 조금했던 거야. 재정의 입수 가능성이 없었어. 그러면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했던 거지. 근데 A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래. 어저께 신문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매출이 1조가 넘었대. 난 기뻐. 우리가 두 번째로 먹고 살 거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거든. 자꾸 커져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채용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회사 되면 감사피가 올라가. 알겠어? 네, 그래가지고 얘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는 회사면 식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그럼 그때는 뭘로 인식할 수 있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피취득자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다고. 뭐만 있으면? 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이건 무형자산에서 배웠잖아. 똑같은 얘기 들었잖아 내가. 그쵸? 그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직자의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취득자는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무형자산인데 안 잡았더라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그 어디냐 합병분기에는 들어갈 경우가 있어. 어떨 때만? 식별 가능성이 있을 때만. 알겠지? 그럼 식별 가능성은 무형자산에서 배우는 거지? 무형자산 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분리 가능성 기준, 계약적 법정 기준. 그치? 거기서부터 쉬었다 할게.